요즘 미국 연준을 보면 뭔가 긴축 정책을 슬슬 마무리하려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계획 뒤에 어쩌면 훨씬 더 큰 문제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연준의 계획에 숨겨진 바로 그 함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파월 연준 의장이 이런 말을 했죠. 양적 긴축, 즉 QT를 몇 달 안에 끝낼 수도 있다. 2022년 6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자산을 줄여왔는데 드디어 이게 끝난다는 신호탄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과연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끝날 문제일까요? 여기서 한번 질문을 비틀어 볼게요. 만약에 연준이 자선을 줄이는 그 방식 자체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떤 장기적인 문제를 슬금슬금 키우고 있다면 어떨까요? 네,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미스터리를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연준의 긴축 방식에 있습니다. 중앙은행이라고 다 똑같은 방법으로 긴축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연준이 선택한 이 수동적 긴축이라는 전략, 여기에 아주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 접근법이 있는데요. 연준은 뭐랄까 만기가 돌아온 채권만 가만히 기다렸다가 처리하는 아주 조심스러운 수동적 큐티를 선택했습니다. 반면에 영란은행 같은 곳은요. 가지고 있던 채권을 시장에 그냥 직접 내다 파는 능동적 큐티를 썼죠. 이 식의 차이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아니, 연준은 왜 이렇게 소극적인 방법을 택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채권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대한 줄이고 싶었던 거죠.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안전한 선택이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들어내고 맙니다. 연준의 이 조심스러운 정책이 낳은 문제,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핵심 개념, 재정 우위, 영어로는 fiscal dominance와 딱 연결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중앙은행의 독립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자, 재정 우위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정부가 돈 쓸 데가 너무 많아져서 빚이 막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중앙은행인 연준이 자기 맘대로 통화 정책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막 올려야 하는데 정부 빚 부담이 너무 커질까 봐 눈치 보면서 금리를 제대로 못 올리는 거죠. 한마디로 중앙은행이 정부의 재정에 휘둘리는 겁니다. 그럼 이 재정 우위가 왜 지금 이 시점에 중요할까요? 지금 연준이 처한 상황을 보세요. 사방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정치권에서는 금리 좀 내리라고 하고 고용시장은 생각보다 안 좋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또 정부는 돈 쓸 일이 많아서 계속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죠. 바로 이런 압력들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갉아먹는 재정 우위의 아주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겉으로만 보면요. 큐티는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연준의 총 자산이 9조 달러에서 6.6조 달러까지 확실히 줄어든 게 눈에 보이잖아요. 숫자만 보면 계획대로 잘 되고 있구나 싶죠. 그쵸? 하지만 바로 여기에 오늘의 핵심 반전이 있습니다. 전체 자산이라는 겉은 줄었는데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만기가 10년 넘어가는 장기 채권 보유량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긴축한다면서요. 근데 장기 빚은 더 많이 떠안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연준의 그 수동적인 재투자 방식에 숨어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일단 만기가 짧은 채권들부터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연준은 이달엔 이만큼만 줄일 거야 하고 정해놓은 목표만큼만 돈을 빼냅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요, 이걸 다시 투자하는데 특정 채권에만 넣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가진 전체 포트폴리오에 골고루 뿌려서 재투자를 해요. 바로 이 과정에서 만기 짧은 애들은 빠져나가는데 그 돈의 일부가 만기 긴 애들한테 가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보유 채권의 평균 만기가 오히려 점점 길어지는 뭐랄까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기계적인 과정이 대체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이게 미국 재무부, 즉 정부의 정책과 딱 만나면서 보이지 않는 통화 완화 효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걸 아주 날카롭게 지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저명한 경제학자 스티븐 미란과 누리엘 루비니인데요. 이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재무부가 국채를 마구 발행하는 것과
연준의 수동적 QT가 합쳐져서 결과적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것과 똑같은 금융 완화 효과를 냈다고 말이죠. 엄청난 비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는요. 좀 더 쉽게 풀어볼게요. 연준은 긴축한다고 하면서 장기채는 계속 들고 있었잖아요. 근데 바로 그 시간에 정부, 즉 재무부는 시장에 돈을 풀기 쉬운 단기채를 엄청나게 발행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한쪽에서는 수도꼭지를 잠그는 척 하는데 다른 쪽에서 더 큰 수도꼭지를 확 틀어버린 셈이에요. 결국 정부의 빚발행 정책이 연준의 긴축 효과를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린 거죠. 이게 바로 재정 우위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차트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기 가운데 막대, 이게 바로 미랑과 루비니가 비판했던 시기인데요. 이때 단기 국채 비중이 확 늘어난 게 보이시죠? 이게 바로 정부가 단기 빚을 늘려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했다는 뜻입니다. 잠시 주춤하는가 싶더니 최근에 다시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자, 그렇다면 양적 긴축이 공식적으로 끝나면 모든 게 해결될까요? 아니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QT가 멈춘 뒤에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연준한테는 국채 말고도 처리해야 할 골칫거리가 하나 더 있거든요. 바로 금융위기 때 어마어마하게 사들였던 주택저당증권 MBS입니다. 만약 연준이 QT는 끝내놓고 이 MBS는 계속 처분하고 싶어 한다면 그때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스텔스 QE, 말 그대로 숨겨진 양적 완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일단 공식적인 QT 프로그램은 끝나요. 하지만 연준이 들고 있는 MBS는 계속 만기가 돌아오겠죠? 그럼 거기서 나온 돈으로 뭘 하느냐? 바로 미국 국채를 다시 사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겉으로 볼 때 연준의 자산 총액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빚을 연준이 계속 사주는 사실상의 새로운 QE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스텔스 QE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최근 데이터를 보면요. 매달 약 1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20조 원이 훌쩍 넘는 돈이 만기가 돌아온 MBS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금액이 그대로 국채를 사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볼 때 전체 규모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안에 구성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봐야 합니다. 단순히 자산을 MBS에서 국채로 바꾸는 이 행위 자체가 사실상 또 다른 형태의 통화 완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연 정부의 막대한 부채가 결국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완전히 집어삼키게 될까요? 연준이 선택한 이 수동적 긴축이라는 방식과 그 이후의 계획들은 어쩌면 우리에게 중앙은행의 미래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